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실수를 해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수능 특강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하단에 수치체제 개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지나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통치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같이 배웠잖아. 비변사 그리고 군사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금제도, 수치체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조선시대에 3대 개혁가로 불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사화할 때 기묘사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그리고 우리 대면 수업 때 첫 번째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흥선대원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명은요, 오늘 수업 시간에 수업하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의 세금제도, 조선 전기에는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 조세라고도 한다고 했다.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전세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조선 전기에는요, 과전법 체제 하에서 10분의 1,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는 땅을 세는 단위를 어떻게 말했었냐면 결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1결당 약 300두 정도 생산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300의 10분의 1은 몇이지? 맞습니다. 1결당 30두 정도 세금을 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게 날씨가 좋거나 아니면 풍년이 들면 이제 수확이 잘 되는 반면, 이제 흉년이 들면 수확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는 수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문제가 발생해서 세종대왕 때 공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어요. 풍흉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세금을 걷는 방식, 그것이 바로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최저로는요 1결당 4두, 그리고 많게는 1결당 20두를 거두었어요. 이렇게 차등을 거두어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두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날씨가 어느 정도가 더 좋은지, 그리고 이거를 수치로 따지기가 정말 애매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조 시기가 되면요, 영정법이란 제도가 생깁니다. 영정법은요, 영원히 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영원히 정했다. 어떻게 영원히 정했냐?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1결당 30도를 거뒀는데, 그리고 풍용에 따라서 4에서 20도를 거뒀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양난이 지나면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시켰다. 자, 이렇게 세금을 점점 적게 내게 되면서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이 지주전호제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땅의 주인 지주가 이제 소작농에게 세금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돈이 부족하니까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걷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 선생님이 예전에 지주전호제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주는 땅의 주인, 그리고 전호는 소작농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영정법으로 인해서 농민의 부담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주가 자기 마음대로 많은 세금을 걷고, 이제 국가에서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다양한 이유로 세금을 걷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폐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영정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제도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공납이 있었어요. 공납이 뭐였냐면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바로 공납이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어떤 예시를 들었지? 대전에서 물고기를 가져오래.
참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박납업자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박납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물고기를 사가지고 온 다음에 돈을 받고 그거를 세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 박납업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납업자가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박납의 폐단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납의 문제가 뭐가 있었지? 뭐 상공 말고도 별공, 그리고 진상 이런 것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공납을 거두려고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공납의 이런 폐단을, 박납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광해군 때는요, 대동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대동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를 하나 쳤어요. 네, 대동법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도 설명했었습니다. 공납을 특산물이 아니라 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특산물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아닌데 내라고 하니까 박납업자를 데리고 왔고, 박납업자가 폐단을 일으키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 애시당초 특산물을 걷는 것이 아니라 쌀로 거두려고 했다. 제일 처음에는요, 경기도 지방에서 실시를 합니다. 광해군 때 경기도 지방에서 실시를 하는데 쌀을 얼마나 걷느냐? 1결당 12두를 걷습니다. 여기 1결당을 생략한 거야. 공간이 없어서. 1결당 12두를 걷는다. 우리 여기 12두라는 표현에서 보면 알겠지만 영정법에서 몇 두를 걷어요? 4에서 6두를 고장하지. 근데 공납은 12두, 거의 2배 가까이 걷네요. 이때 당시 공납의 비중이 얼마나 높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꼭 쌀이 아니더라도요, 옷감이나 또는 동전 으로도 걷기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대동법은요, 공납을 특산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쌀, 그리고 옷감, 동전 이렇게 세 가지로 거두는 방식이 바로 대동법이다. 처음에는 경기도 지방에서만 했었습니다. 자, 처음에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이원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경기도 지방에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으로 효종이 되면요, 아까 선생님이 3대 개혁가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자, 김육이라는 인물이 선생님이 말했던 3대 개혁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자, 김육 때 효종 시기에는요,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이 확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숙종 시기에는요, 김석주라는 인물의 건의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일단 함경도, 그리고 평안도, 제주도 지역은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자, 대동법이 정말 중요한 게, 공간이 없어서 필기를 못했네. 자, 대동법이 정말 중요한 거는 결과가 더 중요해요. 자, 우리 교과서 한번 같이 볼게요. 영정법부터 교과서 볼까? 영정법의 실시 같이 볼게요. 연분구등법 밑줄 치자. 공법의 하나였죠? 연분구등법 말고 또 뭐 있었지? 맞습니다. 전분육등법이라고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면 48페이지 돌아가서 복습 한번 할게요. 자, 공법이 원칙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화살표. 그래서 최저율의 세액을 적용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가장 낮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자, 그러자 내용 보겠습니다. 풍용과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몇 두? 4에서 6두를 징수하였다. 결과 보겠습니다. 전세 인하로 지주의 부담은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목의 부가세 때문에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네, 다음으로 대동법 보겠습니다. 대동법 배경 보겠습니다. 16세기 이후 박납의 폐단 밑줄 치자. 박납의 폐단이 심화되었다. 시행 볼게요. 광해군 때 누가 제안했다고? 이원익.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결당 12두를 거두었다. 그리고 쌀이 없으면 맞습니다. 옷감이나 동전으로도 대신 대체로 납부를 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숙종 때에 이르면 평안도, 함경도, 하나 더 플러스 제주도까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하나가 빠졌네. 효종 때 김육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원익, 김육, 김석주 인물 중에서 김육, 이원익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결과 어디지? 자,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실제로 그 대동법은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광해군 때부터 그리고 효종, 숙종까지 한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한 10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세금 제도를 고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내용 보겠습니다.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1견당 몇 두? 12두. 그리고 무명이나 배, 옷감입니다. 옷감. 그리고 동전 등으로 징수하였다. 자, 그러면요, 동전, 옷감, 쌀을 어디에다가 징수를 할까요? 필기 한번 해볼까? 선해청 필기 한번 해보자. 선해청. 네, 대동법을 실시하고 쌀, 옷감, 동전을 이렇게 냈던 그런 관청 이름이 바로 선해청이에요. 선해청. 자,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원래 특산물을 냈었다가 이게 쌀로 거두었잖아.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원래 특산물을 거두었을 때는 공납을 걷는 기준이 인두세가 기준이었어요. 인두세가 뭐냐면 사람 인자에 머리두자를 써서 인두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선생님이 자식이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명에 한해서 성인이 1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에 한해서 특산물을 내야 되는 거야. 재산이나 그리고 신분 상관없이 성인의 명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인두세예요. 인두세. 특산물을 거뒀을 때는 인두세 성격을 가졌는데, 토지, 쌀로 거두니까 토지의 결수, 토지가 얼마나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냐의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조금 내고 토지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내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내게 되겠지? 맞습니다. 인두세에서 기준이 토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가진 사람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리고 서민이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의 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필기하면 되겠지? 인두세에서, 그리고 인두세 성격에서 토지, 자산의 기준을 두어서 세금을 거뒀다. 자,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별표 치자. 공인. 오늘 수업의 핵심은요, 대동법입니다. 공인 별표. 자, 관청 밑줄 치고 뭐라고 쓰면 되겠지? 선예청이라고 쓰자. 선예청. 자, 공인이 어떤 것이냐면요, 관청에 이제 뭐 쌀을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옷감이나 동전을 낼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사람 말이에요. 공인. 어떻게 보면 상인이죠. 상인. 관청에서 고용한 상인인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동법이 실시돼서 공인이 물건을 여기저기 많이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 상업이 발전하고요. 그리고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경제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상품을 화폐로 사고 파는 경제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이 등장했는데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상품화폐 경제 밑줄. 자, 결과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공납은요, 특산물을 내는 것이 공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특산물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박납업자를 모셔왔는데 폐단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특산물이 기준이 아니라 토지, 내가 가진 자산, 내 자산이 얼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쌀로 거두었다. 쌀이 없으면 옷감이나 동전으로 내는 것도 가능하였다. 자, 이거는 인두세 성격에서 자산을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 자, 선해청에다가 세금을 내면요, 공납을 내면요, 그 낸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는 사람 맞습니다. 공인이 나왔다고 했지. 그 공인이 여러 가지로 시장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 상품을 화폐로 사는 경제가 발전했어요. 그거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동법에 대해서 같이 보았는데요.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균역법의 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역법. 전세, 공납, 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역은 크게 군역과 요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직역도 있었다고 했다. 그치? 자, 여기서는 군역과 요역을 보겠습니다. 군역은요,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가는 것. 자, 근데요, 군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해. 그래서 군대 가는 대신 돈을 내므로써 아니면은 이제 군대를 안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군대를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대립제와 반군수포가 있었다. 자, 대립제가 다른 사람이 대신 군대를 가는 거고, 반군수포는요, 네, 돈을 주고 군역을 면제받는 거예요. 이 반군수포는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중종시기에 이거를 중종시기에 이거를 법제화 시킵니다. 그걸 군적수포라고도 표현합니다. 군적수포. 자, 대립과 반군수포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이 쭉 지나서 영조 시기에는요, 균역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해요. 이 반군수포를 중종 때 법제화했다고 했잖아. 군적수포로. 1년 동안 옷감을 2필을 내면은 군역을 이제 면제를 해줬어요. 근데 영조 때가 되면 1년에 1필 절반으로 감소를 시켜줬어. 그걸 내는 게 부담이 되니까. 자, 이렇게 감소를 시켜줬는데 너무 이제 걷는 게 너무 군역을 걷는 양이 너무 적은 거야. 적어서 그거를 보충하는 다른 세금들도 있었습니다. 자, 영조 때 균역법은요, 1년에 한 필만 세금을 내도 됐는데 거기에 그거 부족분을 어떻게 채웠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작이 있었습니다. 결작은 토지에서 나오는 쌀을 세금을 추가로 걷는 거예요. 1결당 2두씩 걷었습니다. 그리고 선무군단포라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부유한 농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부유한 양반이 아닌데도 돈이 많아진 부유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도 군대를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군대를 가기 싫고 세금을 내기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을 처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선무군관이라는 관직을 주는 거예요. 양반이 아닌데 일반 양인한테, 돈이 많은 양인한테 선무군관이라는 관직을 줘서, 이게 무슨 관직이냐면 어떤 이제 군대 지휘관,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군대의 이제 지휘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선무군관의 관직을 줌으로써 1년에 1필씩 내도록 하는 거예요. 네, 머리를 잘 썼죠. 돈을 안 내려는 사람한테 관직을 주고 세금을 받았다. 선무군관포. 그리고 셋째, 어염선세라고 있었습니다. 어염선세는요,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어장세, 염세,
선박세. 앞글자를 따서 염선세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씩 설명할게요. 어장세는요,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염세는 소금 판매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선박세는 배에다가 매기는 세금이에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때 당시에 어장세, 염세, 선박세는 왕족들한테 가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들한테 가는 돈인 거죠. 왕족들한테 가는 세금인데, 그 왕족들한테 가는 세금을 균역법의 부족분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하는데 스스로가 모범이 되려고 이렇게 실시를 했던 거예요. 왕족도 이렇게 부족분을 왕족에 가는 세금을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보충을 함으로써 이제 왕족이 모범이 되려고 했다. 이해됐나요? 자, 한번 수능 특강 보자. 63페이지 균역법의 실시 보겠습니다. 자, 배경. 군역 대신 군포를 징수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게 뭐였죠? 이름이 군적수포. 맞습니다. 방군수포도 해도 됩니다. 방군수포.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군적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군포 징수 과정에서 규정보다 많이 징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자, 그러자 농민들만 부담이 증가하였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농민에게 군포를 1필씩 징수하였다. 1필씩 절반으로 감소시켜 준 겁니다. 자,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얘기했었다. 결작 1번, 선무군간포 2번 등을 징수했다. 그리고 3번 쓰자. 동그라미 3번, 어염선세. 어염선세가 뭐라고? 왕족에게 가는 세금이라고. 어장세, 염세, 선박세. 어염선세는 왕족에게 가는 세금을 이제 균역법의 부족분으로 보충하였다. 부족분을 보충하였다. 결과 보겠습니다. 농민의 군포 부담이 일시적으로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납속책 동그라미 쳐볼까? 공명첩 동그라미 쳐보자. 재미 설명할게요. 공명첩 발급 등으로 면역자가 증가하고 도망 등 군포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뭐냐면 이게 납속책이 뭐냐면요, 돈을 주고 군역을 내지 않는 거예요. 돈을 주고 세금을 면제받는 것, 납속책. 공명첩은 뭐냐면 관직을 사는 겁니다. 돈을 줌으로써 이제 나라에서는 관직을 주는 거예요. 벼슬을 내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관직은 아니야. 명목상의 이유, 그냥 말만 관직인, 껍데기만 관직인, 그냥 이름만 관직을 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지? 양반이라고 했지? 양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신분이 상승하겠지? 그렇게 되면서 세금을 면제할 수 있었다. 납속책, 돈 내고 세금 면제. 공명처, 돈 내고 관직을 받아서 세금 면제. 자, 마지막으로 셋째,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주전호제 하에서 지주가 소장농에게 회단을 일삼는 거야. 세금을 많은 이제 돈을 거둠으로써 이제 소장농, 농민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대동법의 결과로 첫째, 뭐가 있었지? 인두세 성격에서 이제 자산, 토지가 기준,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 머릿수, 사람 숫자가 기준이었는데 토지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산에 따라서 세금을 걷게 되었다.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 공인이 성장했다고 했지? 선해청에다가 세금을 내고, 공인이 성장한 다음에 공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 사고팔고 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었다. 그 전에는 어떤 경제였을까? 자급자족이었어요. 자급자족. 내가 만들고 내가 직접 쓰는. 그리고 거래가 있다면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가 많았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생산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자본주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자본주의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자,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제 일제 식민사관 중에 하나가 정체성론이라고 있었어요. 정체성론. 적어볼까? 그 전에 식민사관이 뭐냐면 일제강점기 그 때를 정당화하는 어떤 이념이에요. 정당화하는 사상. 자, 정체성론도 있었고 뭐 타율성론, 당파성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정체성론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애초에 낙후되어 있었다.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일본이 도와줬다, 근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동법에 대해서 배웠죠. 공인이 성장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다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자, 상품화폐가 발전되면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고 그렇게 발전되는 초석을 쌓았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정체성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고 자본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초석을 닦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